명의 여신들과 매일 밤을 즐겼다고 자랑하는 남자가 있다. 수영복 파티, 총기, 고급 스포츠카, 억대 요트,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사치와 자극. 미국을 넘어 전 세계 남성들에게 로망이자 현실판 갓 플레이보이로 불린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댄 빌제리안이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며 팔로워 수백만을 모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삶을 부러워하고 따라하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환상이 결국은 조작된 쇼였다면 믿을 수 있을까? 댄 빌제리안은 1980년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태어났다. 얼핏 보기에 그는 자수성가형 억만장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성장 배경은 이미 남달랐다. 그의 아버지 폴 빌제리안은 월스트리트에서 거액을 벌어들인 투자자였고 댄은 어릴 적 침실만 11개가 있는 저택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 럭셔리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폴은 1989년 거대한 경영사기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돼 징역 4년형과 함께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후 파산 신청을 하며 가족의 재정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몰락은 어린 댄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학교에 가면 사기꾼의 아들이라는 놀림을 받았고 결국 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된다. 이후 군인이 되겠다며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즈에 지원했지만 훈련 중 심각한 부상을 입어 끝내 퇴출당하고 만다. 잇따른 실패 속에서 그는 도박과 포커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댄 빌제리안이라는 브랜드의 전설이 시작된다. 댄은 대학교에 진학한 뒤 포커 선수로 활동하던 동생의 영향을 받아 포커를 배웠고 본인의 말에 따르면 포커로 수백억 원을 벌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식 기록으로는 2009년 WSOP 월드시리즈 오브 포커 대회에서 180위에 오른 것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그는 대부분의 수익은 부자 친구들과의 사적 게임에서 얻은 것이라 주장하며 포커계의 비공식 전설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 계기. 바로 인스타그램이다. 2010년 전후 댄의 인스타그램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족, 해변, 일상 등 소박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피드는 완전히 달라졌다. 수천 달러가 쌓인 테이블, 발라의 여성들과 거품 목욕, 총기를 다룬 사진, 호화 요트 위 파티, 몸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의 절제 없는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이미지는 대중에게 자극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댄 빌제리안을 현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남자, 알파메일의 정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매일 20명의 여자와 잔다. 는 그의 발언은 하나의 신화가 되었고 남성들은 그를 21세기형 휴 해프너로 받아들였다. 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원하는 건 다 한다. 돈, 넘쳐나지. 여자, 내가 골라서 만난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는 수많은 유튜브 클립에서 회자되었고 그를 롤모델 삼는 젊은이들이 생겨났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성공 전략을 강의로 만들기도 했다. 돈이 없어도 못생겨도 나처럼 연애하고 성공할 수 있다. 며 약 268만 원짜리 코칭 프로그램을 판매했고 실제로 이를 구매한 수천 명의 남성들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SNS 인플루언서가 아닌 니체 시장의 지배자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하지만 의심도 점차 피어났다. 사람들은 물었다. 저 여자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파티에 참여하는 걸까? 왜 댄이 나오는 사진에는 늘 비슷한 각도와 구도가 반복되지? 그는 진짜 돈을 번 건가? 아니면 아버지 돈을 물려받은 건가? 이런 의문들이 쌓이면서 댄 빌제리안 실체 논란이 조용히 번지기 시작했다. 사실 그의 아버지 폴은 감옥에 가기 전 자녀들을 위해 약 160억 원 규모의 신탁자산, 트러스트 펀드를 설정해두었다. 이 돈은 댄이 30세가 되는 해인 2010년부터 사용이 가능했고 공교롭게도 그 해는 그의 인스타그램이 화려하게 변신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댄은 신탁이 있던 건 맞지만 나는 대부분 내 손으로 벌었다. 며 구체적인 금액 공개는 끝내 거부했다. 결국 그의 자극적인 이미지가 대중의 소비 욕망을 자극하고 그를 모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댄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됐다. 그냥 수영복 파티는 부족했고 헬기에서 수영장으로 다이빙, 총을 든 여자와 동물 같은 퍼포먼스, 전신 타투를 한 여성들과의 한밤중 목욕 등은 그 자극의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 모든 과잉된 연출 속에서 진짜 문제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포커로 성공한 게 맞는가? 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걸까? SNS의 광란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이제 진짜 이야기. 댄 빌제리안이라는 신화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화려한 인스타그램, 자극적인 라이프 스타일, 끊임없이 등장하는 발라의 여성들. 하지만 이 모든 배경이 한 사람의 개인 자산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 댄 빌제리안의 전성기를 지탱한 또 하나의 축. 바로 그가 창립한 회사 이그나이트였다. 전자담배, 에너지 드링크, 수영복, CBD 오일 등을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시작한 이 회사는 겉보기엔 댄의 이미지를 완벽히 상징하는 기업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그의 사생활을 위한 지갑에 불과했다. 댄은 2017년 이그나이트를 창립하고 캐나다 증권거래소 CSE에 상장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성공한 남자의 다음 단계는 비즈니스다 라는 그의 말처럼 브랜드는 초기에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브랜드 모델로 본인을 내세우며 제품을 홍보했고 그 방식은 누구보다 과감했다. 제품 광고보다는 여자, 총기, 파티, 알몸, 요트 등이 먼저였고 로고가 박힌 아이템은 단순한 배경 소품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저건 정말 사업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자극용 무대인가? 이그나이트의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쳤다. 문제는 단순한 부진이 아니었다. 2019년 이그나이트의 회계장부를 정밀 분석한 내부 고발자가 등장한다. 바로 당시 회장이었던 커티스 해퍼넌. 그는 글로벌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진심으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키워보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그나이트의 재정 상황을 접한 그는 경악했다. 2019년 이그나이트는 무려 5천만 달러, 약 662억 원의 적자를 냈다. 수익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비용은 놀랍게도 마케팅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그런데 이 마케팅 비용의 정제는 댄 빌제리안의 사치스러운 개인 소비였다. 회사 명의로 계약한 2억 원짜리 고급 저택, 6억 원짜리 요트 렌탈, 1억짜리 금고, 6천만 원짜리 침대 프레임 등 모두 회사 자금으로 처리됐다. 댄이 매일 데리고 다니던 여성들의 항공권, 숙박, 식사비도 전부 프로모션으로 분류돼 있었다. 커티스는 이 상황을 보고받은 뒤 회계 감사기관에 개인 용도로 보이는 지출이 있다고 보고했고 동시에 댄에게 직접 지출을 줄이고 집이라도 이사하자고 조언했다. 하지만 댄은 단호했다. 여름 파티를 여기서 해야 하니까 절대 안 돼. 커티스는 도저히 회계보고서에 거짓말을 쓸 수 없다며 거절했고 다음날 바로 해고됐다. 공식적인 이유는 무능력이었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커티스는 댄의 거짓말을 감싸줄 수 없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댄은 동료들에게 커티스가 약물 중독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커티스는 부당해고 및 명예훼손으로 댄을 고소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그나이트는 사업이 아니라 댄의 개인 은행이었다고 폭로했고 이로 인해 대중과 언론은 충격에 빠졌다. 댄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나는 회사를 대표할 뿐이며 마케팅 비용은 모두 적절한 범위였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혹은 꼬리를 물었다. 특히 모델들에 대한 조작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댄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고 파티에 참여한다고 강조했지만 블룸버그는 2020년 폭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댄 빌제리안은 바하마에서 촬영된 인스타그램 콘텐츠에 대해 모델들에게 단 며칠 만에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 말은 곧 여성들은 자발적인 팬이 아닌 고용된 인력이라는 뜻이었다. 이그나이트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는다. 2019년 상장 당시 주가는 2.5달러였지만 커티스의 해고와 내부 폭로, 회계부정 논란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0.28달러까지 추락했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졌고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그나이트의 재무 상태를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든 상황이 터지며 댄 빌제리안은 더 이상 자수성가형 인플루언서가 아니었다. 그는 회사를 착취한 사기꾼 혹은 SNS 시대의 허상제조기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 하지만 진짜 분노를 불러일으킨 건 따로 있었다. 이그나이트는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PPP를 통해 약 16억 원의 정보 보조금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내 요트와 풀파티, 침대 프레임, 여성 모델 비용까지 미국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대는 회사를 ATM처럼 썼을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집어삼켰다고 비판했고, 공분은 더 커졌다. 이후에도 이그나이트는 자금 문제, 내부 반발,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흔들렸고, 투자자들은 줄줄이 이탈했다. 주식 포럼과 SNS에는 대는 자신을 브랜드로 만든 건 맞지만 그 브랜드는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는 자조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때는 인스타그램의 왕이라 불렸던 그가 이제는 현실 회피의 아이콘, 현대판 나르시시스트로 몰락하고 있었다. 대는 그 이후 공식 석상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인스타그램 활동도 최소화되었고 과거와 같은 파티 사진도 사라졌다. 스스로 조용한 삶을 선택한 것인지 혹은 더 이상 무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댄이 세운 이미지는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걸고 자극을 추구했을까? 이 질문의 답은 그의 심리와 인간의 본능에서 찾아야 한다. 댄 빌제리아는 분명 기회가 있었다. 커티스 해퍼넌이 재정 문제를 지적했을 때 회사를 투명하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경영 철학을 세울 수 있었다. SNS 이미지 대신 진짜 사업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집에서 여름 파티를 열 계획이야. 절대 이사 못해. 그 한마디는 마치 중독자의 절규처럼 들렸다. 현실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극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스스로 무너질 줄 알면서도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답은 뇌과학과 심리학에 있다. 책 업스트림에서는 인간의 행동 패턴을 설명하면서 습관화, 헤비추에이션라는 개념을 중심에 둔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인간은 그 자극에 무뎌지고 더 강한 자극 없이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바늘이 무서운 사람에게 계속 바늘 사진을 보여주면 결국 바늘에 대한 공포가 무뎌지는 것처럼 사치나 자극도 반복되면 일상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댄 빌제리안의 삶이 바로 그 사례였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짜리 파티에 흥분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억대 요트, 모델 20명, 헬기, 군용 무기 등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매일 밤 술과 마약, 여성, 총기와 고급차에 둘러싸여 사는 삶이 기준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 이상 그에겐 평범한 일상이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난 평범한 사람처럼 사는 걸 견딜 수 없어. 난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해. 하지만 그 방식은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졌다. 댄의 인스타그램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었다. 그의 정체성이자 세계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SNS는 인간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도구다. 좋아요, 댓글, 공유는 마치 뇌의 보상 시스템을 터치하듯 우리를 중독시킨다. 특히 자극적 콘텐츠는 더 많은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댄처럼 비현실적인 삶을 연출하는 인물은 팔로워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그 자극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댄은 늘 더 강한 장면을 연출해야 했다. 평범한 사진으론 팔로워의 반응이 오지 않자 그는 점점 더 극단적인 시각적 자극을 선택했다. 누드, 총기, 위험한 스턴트, 여성의 인격을 지운 연출. 그는 스스로를 소비재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역시 그것 없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나답게 정의하기 위해 어떤 정체성을 가진다. 누군가는 엄마로, 누군가는 의사로, 누군가는 유튜버로 자기를 설명한다. 댄 빌제리아는 철저하게 화려함, 과시, 성적 지배자, 알파메일이라는 틀 속에서 자신을 정의했다. 문제는 그 틀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기에 그는 끝까지 연출을 멈추지 못했다. 모델들이 하나 둘 떠나고 사업이 흔들리고 대중이 비웃음을 보내도 그는 끝까지 내 삶은 진짜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그 외침은 사실 타인을 향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자기 확신의 주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은 3.0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업데이트는 거의 없다. 한때는 하루에 수십 장의 사진을 올렸던 그가 이제는 몇 달에 한 번 소식이 있을까 말까다.
더 이상 대중은 그에게 열광하지 않고 언론은 그의 이름을 웃음거리로 사용한다. 그를 우러러봤던 젊은 남성 팬들도 더 이상 그를 성공의 상징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는 진짜 부자는 조용하다. 그저 신탁으로 살아간 허세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댄은 스스로 만든 왕국의 왕이었지만 결국 그 왕국은 모래성이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질 차례다. 댄 빌제리아는 단순히 한 명이 몰락한 인플루언서일까? 아니면 현대사회가 만든 괴물, 혹은 우리 모두의 무의식이 투영된 거울일까? 우리는 오늘도 SNS에서 누군가의 성공, 자극적인 삶, 극단적인 자기 표현을 목격한다. 그리고 은근히 부러워한다. 누군가는 댄처럼 살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를 비난하면서도 그의 콘텐츠를 소비한다. 결국 그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소비하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극에 중독된 사회, 현실보다 과시가 앞서는 인간관계, 그리고 좋아요 수로 평가받는 자존감. 댄 빌제리안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현대사회가 낳은 자극의 피로와 정체성의 붕괴를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다. 한때 수많은 소년들이 댄을 우러러봤다. 그는 성공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판타지였다. 하지만 결국 그는 허상의 왕이었고 자극의 노예였으며 현실에선 도망친 사람이었다. 나는 진짜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파티가 끝나고 나면 항상 허전했으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짜 자극이고 무엇이 진짜 만족인지 다시 생각해볼 때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